안녕하세요. 네. 강의실이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강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프린트물이 이제 강의 계획이랑 프린트물이 이제 나가 있죠. 자, 그래서 강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이제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수업은 뭐 여기서 설명식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여러분하고 뭐 가끔가다 질문은 던지겠지만 뜨거운 반응에 의해서 아마 답변이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 설명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밑에 줄 보시면 당부장 표시되는데 첫 번째 보시면 개인별로 약 2회 정도의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뭐 나눠드리면 거기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수요일 날이라든지 아니면 목요일 날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상담을 이제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월, 화, 금 중에 이제 그 상담을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월, 화는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능하면 그 수, 목으로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렇게 3분 이상을 이렇게 그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1안, 2안으로 이렇게 써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중복되게 되면 그 같이 하기 이제 곤란하니까 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러니까 1안, 2안을 제시해 주면 그 안에 맞춰서 내가 이제 상담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상담 얘기를 한 이유는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하시다가 간단한 거 질문하실 때는 뭐 쉬는 시간에 하시든 다른 때 수업 질문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요. 내가 하다가 이제 뭐 그 조금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든지 그래서 조금 시간을 요구하는 질문을 이제 그 원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되면 이제 상담 시간에 맞춰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요 상담 시간에 질문하는 게 조금 곤란한데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내가 내 그 연락처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연락처에 그 시간을 나하고 조정을 해서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 내용이 이제 이 문제들을 나중에 풀어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앞에 거 문제니까 앞에 거만 수업합니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은 전부를 다 공부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앞에 문제인데 뒤에 있는 내용하고 막 연계시켜서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 문제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전부를 다 이렇게 내가 수업 시간에 풀이해 줄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사 문제가 있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해설이 됐다라고 이제 가정이 되고 뒤에 보면 이제 해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문제는 이제 내가 생략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생략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꼭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보시면 이제 그 이론 내용이 이제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수업하려고 이론 내용을 거기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문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기본서를라든지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이제 급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이제 봐라. 이제 이런 의미로 여기에 관련 이론을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로 해서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항상 방법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들어가 있으면 가능한 한 이제 내가 문제를 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이론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관련 이론은 설명하는데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증명 없이 이렇게 얘기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정수론 같은 문제는 뭐가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는 정수론에서는 그 증명 문제들이 이렇게 가끔씩 있습니다. 책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런데 여기선 증명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증명을 넣지 않고 하는 형태들이 있는데 내가 이론 수업을 할 땐 증명했던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증명 같은 경우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모든 문제는 뭐 그렇게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만 가능한 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발전될 수 있다든지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재해석되는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선
일반화들도 이제 고민해 볼 수 있고 하는 형식의 이제 수업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3단계 그래서 문제 해결과 반성 이렇게 말은 이제 폴리아 말을 빌려 온 겁니다. 반성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은 수요일, 목요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수업 진행에 대한 계획서가 이제 나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불친절한 계획서죠. 1주, 2주일에서 몇 주는 어떤 식으로 나갈 겁니다라고만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수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있으면 목요일 날 매주 이제 그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하는데 이때 이 평가의 목적은 이 점수를 이렇게 산출을 해서 여러분한테 이게 몇 점입니다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모의고사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목적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답안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넣어놨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방법들이 이게 서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건 불필요하니까 뭐 쓰지 말라고 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거기다 이제 그 코멘트를 써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특별히 손볼 게 없다 그런데 거기다 막 그 손봐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손볼 게 없다라고 느껴지면 잘 풀었다라고 해서 이제 굿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굿이라는 말의 의미는 진짜 잘 풀어서 굿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전반적인 흐름이 잘 되어 있다. 그런 경우도 이제 굿을 표시하는데 그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제 미미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설명을 했다. 그런데 설명 안 해도 되는 내용을 설명하게 되면 늘 나타난 그 다음에 문제는 뭐가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거를 설명하다 보면 공간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꼭 해야 될 내용이 어떻게 돼요? 빠지는 경우가 이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적을 산출하는 시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 공부 안 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대한 강박관념 가져가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게 하는데 반 이상이 그래요. 자꾸 이제 두려워지는데 두려워지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거 손을 딱 펜을 놔버리는 거예요. 펜을 놓는데 이제 펜을 그 시험만 이제 그 시간만 그냥 집에 일찍 가면 조금 괜찮은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얼굴 보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뭐가 되는 겁니까? 노래 가사에 되죠. 멀어져 가네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것은 점수를 산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못한다. 수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못 풀면 못 푸는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못 풀었다고 내가 이렇게 뭐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그러지 나는 SNS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내 친구들하고 만나면 도대체 너는 우리 친구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할 줄 모르냐고 그러는데 나는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안 좋아해서 자꾸 이제 그 전에 친구들하고 뭐 밴드 해가지고 막 하니까 하루에 밴드 때문에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탈퇴는 안 했는데 아예 그거를 갖다 휴대폰을 바꾸면서 재신청을 안 해놨어요. 아주 인간성이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어렵다고 뭐 저거 한다고 신경 쓰시지 말고 꼭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 평가를 본 거는 반드시 내가 수업 시간에 끝나고 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설을 하니까 그 뭐 문제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 평가는 두 가지 형식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하나는 뭐가 되냐면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던지는 문제. 그러면서 이제 복습 정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를 알아보는 문제도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문항 내지 두 문항 정도는 여러분한테 저 인간이 수업 시간에 안 한 얘기인데 이걸 여기서 왜 하지?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많이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막 문제 만들 때 되게 조금 그래서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내달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현행 진행상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는 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 판사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던졌던 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던져볼 겁니다. 던져보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한번 좀 머리 아파 보자인데, 공부하면서 약간의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의식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4에서 6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요일, 목요일 문제가 이제 다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시간은 문제량에 따라 다르지만 20에서 30문제인데 굉장히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시험 문제가 23문제로 늘어나긴 했지만 행복한 거는 뭐가 이제 빠져 있습니까? 이제 논술형이 시험에 안 나오죠. 굉장히 그 허탈해하는 느낌. 논술형이 이제 안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점짜리 시험 문제가 없어졌죠. 전부 다 이제 뭐 5점짜리란 말은 없는데 이 문항수와 점수 배점으로 보면 전부 다 2점과 4점으로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평이 6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17문제 뭐 이렇게인가 나와서 총 23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서술형 답안지 작성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 맞춰서 원래는 이제 점수로 따진다면 1점당 원래는 2분 15초가 주어져 있습니다. 시험 보실 때 1분당 2분 15초인데 2분 15초에는 문제를 읽는다, 문제를 푼다, 답안 작성한다. 이게 모두 들어간 시간이 2분 15초인데 기평 문제는 가끔가다 사기성이 좀 농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는 2점인데 시간은 4분 30초인데 실제로는 4분 30초에 못 푸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눈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20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끝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해답지는 내가 다 이렇게 걷어갈 겁니다. 해답지를 걷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지금부터 연습을 할 건데요. 반드시 펜으로만, 검정색 펜입니다. 다른 색 펜은 안 되고요. 검정색 펜으로만 이제 시험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원래 이제 시험 볼 때도 똑같은데 부정행위 방지 차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펜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시험 보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가 펜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볼펜이라는 게 볼이 쏙 들어가면 글씨가 잘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펜으로 써야 되게 되는데 그때 처음에 썼던 펜과 동일한 종류의 펜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부정행위 방지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이 이제 부정을 저지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 대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실 때마다 이제 그런 거를 연습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나는 이명 볼 때 이 펜으로 쓸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행내 펜 이런 게 있다라고 친다면 난 이행내 펜으로 시험 볼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그 펜을 하고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좌지우지하지는 않겠지만 우린 시험장일 때 색다르면 뭔가 조금 그러니까 어색하니까 그런 걸 지금부터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이제 이거를 돌려드릴 거고, 내가 이제 이 내용은 원래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건 빨간색 색연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촉감도 좋고, 그런데 글을 쓰려다 보니까 빨간색 색연필로는 글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내용을 쓰기 어려워서 빨간색 펜을 이용해서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 강의 진행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이거는 한 거는 아닌데, 1, 2, 3주차는 정수론과 정수론과 선형대 수학을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인데, 아마 내가 봤을 땐 시간이 약간 남을 거는 같습니다만 하여튼간 이렇게 이제 잡았고요. 그 다음에 4, 5, 6이 현대대 수학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같은 계획으로 본다면 아마 현대대 수학은 3문제가 나올 거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아마 점수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현대대 수학이 3문제가 나왔는데 11점이었는데 아마 10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합니다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군환체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5주차에서는 환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5주에서 환체할 때 체는 본격적으로 체로 들어가기보다는 전초적인 입장이다라고 보셔서 여기서 이제 다항식환과 더 밀접한 관계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단계가 아마 5주차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석하기, 이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학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해석하기 과연 2주 반으로 가능할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있는데, 무엇을 이제 고려해 보냐면, 마지막 주 목요일 날 모의평가를 한번 해보자. 전 과목을. 그게 이제 목요일 날에 계획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거를 잡아놓고 이게 시간표를 짜다 보니까 수요일 날은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고 목요일 날은 수요일이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게 이제 그 해석하기 2주 반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3주 정도가 이제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목요일 날은 한 2-3시간 정도가 부족할 것 같고요. 수요일 날은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나중에 목요일 날 7주차의 미분 계약이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8주차 수요일 날 이제 미분 계약이 아마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형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 모의평가는 전 과목을, 이때는 이제 교과 경론도 시험 볼 거고요. 네, 그래서 뭐로 보는 거냐면, 물론 이제 예상입니다. 이때 이 예상은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옵니다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나와 있는 건 그 A형에서는 기입형이 그 4문제, 그래서 이제 16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이 8문제, 그래서 32점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합쳐서 40점이 나온다. B형에서는 기입형이 2문제고 서술형이 9문제다. 그래서 40점이 나온다. 이렇게만 이제 나와 있지, 무슨 과목이 점수가 몇 점이고 뭐 나오겠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진 않았는데, 예년에 비추어 봤을 때 이제 그거를 참고로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예상입니다. 예상에 의해서 뭐 모의평가까지 하는 형태로 이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자료를 미리 다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가, 그거를 기초로, 예습해오고 내가 수업 시간에 하면 참 제일 좋은데, 이거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제 내가 지금 문제를 만들려고 하냐면, 일단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료와, 그 다음에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내가 수업하면서 생각났던 아이디어와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구성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수론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아이디어가 다 끝났는데 어저께 오후 늦게서야 자료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타자 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고, 문제를,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 어떤 것들은 답이 뭐면 뭐다라고 해설이 되게 불친절한 해설들이 있어요. 이제 타자 치다 보니까 디테일한 해설을 못 써서, 이제 큰 그림만 이렇게 딱딱딱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일단 수업 자료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제 작년에 풀었던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면 그거를 먼저 드릴 수는 있습니다. 드릴 수는 있는데 그 자료가 실제 수업 자료와 100%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그거를 읽다가 내가 뭐 써달라는 걸 쓸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절대 다수가, 일대 절대 다수의 기준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절대 다수가 원하면 내가 거기에다가 그거를 작년 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원하는 자료는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미리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수업 준비를 해갖고 왔다라고 했을 때 그걸 기초로 이렇게 수업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습을 원하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근데 참고로 나는 이거 집에서 안 풀 건데, 그런 사람들은 괜히 거기다가 종이 낭비하려고 그렇게 하시지는 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수론 얘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얘기만 더 하고요. 스터디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형태가 되려면, 스터디는 내가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되려면 문제도 내가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줘야 되고 피드백도 해야 되고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문제풀이반에서 모의평가를 하고 뭐 하기에는 내가 무책임하게 자료만 제공해 주세요라고는 할 수 있어요. 스터디하게. 근데 피드백까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다가 며칠 안에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서 스터디는 내가 여기에서
제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하여튼간 그래도 우리가 알아서 스터디 구성할 테니까 뭐 한다면 나중에 그 얘기는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정수론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서 프린트 물론은 10 몇 페이지죠? 13페이지요.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로는 최근에 나온 시험 문제로 본다면 한 문제 아마 4점인데 이건 제도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수로는 목적이자 도구예요. 그래서 겉에 드러난 점수는 4점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얘는 14점과도 맞먹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목적은 자신 없는데요. 그래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도구라도 반드시 이제 해 나가야만 여기에선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수론이라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본다면 핵심 내용은 이제 분할의 문제예요. 이제 분할의 문제인데 이 분할의 문제를 정수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합동이라는 말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듈러 M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정수론 책을 보시면 항상 합동 조건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와 B가 법 M에 관해서 합동입니다라는 말을 할 때 이것을 디파인하는 과정은 A-B가 M의 배수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A와 B의 관계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 관계는 동치 관계가 되고 그러면 이제 저기에 대한 동치 관계가 나오면 동치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동치류를 가지고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분할이 여기서 핵심적인 이론이 되는데,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문제는 이제 큰 수의 문제를 무슨 수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수의 문제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게 분할의 목적이고요. 이것을 대수적으로 해석하면 얘네들은 덧셈과 곱셈으로 재해석이 됩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죠? 덧셈과 곱셈으로 되는데 정수론에서 덧셈의 문제란 2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수는 덧셈군이라는 군론처럼 해석하면 얘네들은 무엇에 의해서 생성되는 군이 돼요? 1에 의해서 정수는 생성되는 모델이 되겠죠. 그런데 정수론에서는 저 덧셈 문제는 조금 더 약하게 해석이 됩니다만 저런 의미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이제 곱셈 문제가 나온다면 곱셈 문제는 무엇의 문제로 논의가 되냐면 소수의 문제로 논의가 돼요. 근데 소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가 무엇입니까를 봤더니 정수에서 본다면 3개의 수가 있죠.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대수적으로 본다면 0은 영원을 의미하는 거고 1과 마이너스 1은 곱셈 여건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단원이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이상인 자연수는 소수로 다 무엇이 된다? 소수로 그러니까 소인수를 갖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소수의 문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자연수적 사고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저와 같은 표준 분해를 한다예요. 저기서 이제 표준 분해라는 뜻은 P1, P2, Pr은 전부 다 서로 다른 소수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E1, ER은 음이 아닌 정수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을 표준 분해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러한 소인수와 n과의 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발전이 되면 소수는 얼마나 많을까요? 유한계 있을까요? 무한계 있을까요? 같은 내용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도구와 연계시켜서 얘기를 해준다면 얘네들은 이제 이 합동의 문제가 나와서 여기에서도 논의해도 되고 여기서도 논의해도 되겠지만 무엇에 대한 논의냐면
근의 존재성 문제가 이제 주요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근의 존재성 문제,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근을 구하는 게 주요 목적이 아니라요. 근의 존재성이 이제 주요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성의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해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무엇에 대한 내용을 근을 구하는 문제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을 구하는 문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는데, 하나는 뭐가 됩니까? 유클리드 호재법하고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의 이제 문제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핵심 이론이 이제 여기가 되는데,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삼는 이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용되는 내용이 누구의 정리가 됩니까? 오일러의 정리, 페르마의 정리, 윌슨의 정리 등이 있고, 존재성의 문제로 넘어간다면 르장드리의 기호라든지 야코비안의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페레 방정식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레 방정식의 문제는 이것 자체로도 이제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오늘날 무엇과 연결되냐면 분수가 연속해서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분수가 연속해서 나옵니다라는 의미에서 연분수라는 의미가 이제 제시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배경 삼아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면 뭐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이제 주어져 있는가 하면 고전적인 문제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책에서 다룰 수도 있고 안 다룰 수도 있고 하지만, 고전적인 문제로 무엇에 대한 내용이 주어질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의 세수 또는 피타고라스의 원시적인 세수 또는 피타고라스 삼각형, 뭐 이와 같은 내용들과 연계시켜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수론을 보는 것은 이와 같은, 그래서 핵심적인 이론은 이제 요게 핵심적인 이론이 되죠. 핵심적인 이론이 돼서 이걸 기초로 이제 문제를 다루어 본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오늘날 이제 발전되면서 대수적으로 보면 최소성의 문제, 이런 것이 이제 윗수 문제로 논의가 된다든지 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교사명 시험에서 그 나타나는 문제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어떤 이제 성질들이 나타나냐면, 이 정수로는 일단은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문제가 조금 짜증스러움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가 이제 둘, 셋 나올 때는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형태가 되는데, 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한 문제에 많은 이론들을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읽을 때 좀 짜증스러워. 이제 나도 조금 그렇게 이제 표현해 본 게 몇 개 있는데, 짜증스러움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현대 학문에서 대수학이라는 현대 학문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수의 응용이에요. 그래서 대수의 응용 파트가 이제 그 현대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에 관계없이요.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암호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라는 것이 이게 이제 외국 사례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암호는 학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암호 이랬고, 주로 전산이나 정보통신이나 아니면 전자공학이나 이쪽 사람들이 이제 다루었던 이론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9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에다 학자가 붙어들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학자가 들어가니까 이제 학문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학 중에 이런 것을 이제 그 학과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과가 들어가는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 이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핵심적인 이론이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갈루아 확대체가 이제 핵심 이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형 변환이 또 핵심 이론이 됩니다. 이제 선형 변환이라는 것이 핵심 이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론이 뭐가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오일러의 정리가 기본 이론이 돼서 이것이 무엇의 문제로는 발전되는 영역에 따라서 조금씩 암호학이니까 그 안에도 조금씩 이제 내용들이 이제 좀 달라집니다만 그 안에서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것 그러니까 최대 정수함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배낭 뿌리기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염분수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오일러의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거기에서는 이미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교사임용 시험에는 시험에 안 나왔는데 교사임용보다 더 발빠른 게 이제 수능이죠. 거꾸로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는 내가 말하는 내용이 이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는데 아무도 이게 아무인지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아무라는 말을 쓰면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정수론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본다면 아까 말한 최대 정수함수라든지 염분수라든지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이론입니까? 라고 본다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고 그걸 잘 몰라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현대 이제 그 대수에서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은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초로 해서 13번부터 13페이지 1번부터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끔씩 페이지 번호하고 문제 번호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서.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는 이건 뭐 기출 문제를 패러디한 건데요. 이것의 정수의 x, y에 대하여 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이 문제는 그냥 여기서 단순하게 이제 보는 것들 중에 하나는 ax 플러스 by는 c에 정수해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뭡니까?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놓는다면 d는 무엇을 나눈다가 돼요? c를 나눈다가 되는데 여기서 c가 1일 때는 d가 무엇이다라는 말로 바꾸면 돼요. 1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해서 첫 번째 목적은 이것을 구하자가 아주 작은 목적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하자가 목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한테 이건 훈련을 하자. 그래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훈련하는 거다. 여기서 이제 개념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언제 쓰면 좋냐면 이게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정수론에서만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언제 쓰면 되냐면 유클리드 정역에선 다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고 우리 현대대수에서 다항식환에서도 유클리드 정역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이제 연습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발전이 된다면 우리가 A와 M이 서로서이면
AX는 법 M에 관해서 1이 되는 A가 존재한다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이거 말을 바꾸면 이때 X를 A의 곱셈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역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구하는 방법. 뭐 단순하게 요 세 가지가 요 안에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의미는 없고요. 자, 그래서 저것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책들을 보시면 이런 기호가 나올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247에 1을 곱하면 몇입니까? 247이고 빼주면 5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이 문제는 이런 뜻이죠. 299는 247 곱하기 1 더하기 52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299, 247의 최대 공약수는, 얘와 얘의 최대 공약수는 얘와 얘의 최대 공약수와 같더라,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의 무엇을 알아보자? 최대 공약수를 알아보자. 그랬더니 5는 안 될 것 같고 4는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4를 곱해본 거죠. 그러면은 몇이 됩니까? 208의 문제가 되겠죠. 208의 문제가 되면 여기는 39 이렇게 나오니까 이 문제는 247은 52 곱하기 4 더하기 39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52와 39의 최대 공약수를 물어보는데, 이거를 구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어디까지 진행을 하냐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39를 해주면 13의 문제가 되겠죠?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는 다시 말하면 항상 문제를 다룰 때 이것의 풀이는 얘와 얘가 약수와 배수가 되는 단계까지는 무조건 구한다야. 구하게 되는데 자연수는 여하튼 몇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모든 수는 1의 배수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하튼 유한번에서 다 뭐가 된다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가 이제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쓸 때는 몫을 하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약수와 배수가 되는데 끝냈을 때 이제 몫이 여기가 나온 거를 이렇게 이제 그대로 써준다죠. 1, 4, 1 이렇게 하고 두 칸을 항상 비워두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299 x 플러스 247 y는 이것의 특수회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의 특수회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특수회를 x, y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맨 왼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놓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 있는 것은 얘는 이런 거죠. 299 곱하기 1, 0, 247 곱하기 몇이에요? 0이 된다라는 뜻에서 1, 0 이런 뜻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299 곱하기 0 더하기 247 곱하기 1이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개수가 0, 1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데 내가 편의상 이렇게 할 때 기준이 없으니까 이 기준으로 위에는 항상 절대값이 큰 거, 아래는 절대값이 뭐야? 작은 거. 숫자가 아니라 절대값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고리즘처럼 계산하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가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52라고 하는 것은 얘를 이렇게 넘기면 되겠죠. 그럼 넘기면 52가 나오겠죠. 그래서 52를 보면 299 곱하기 1,
247 곱하기 마이너스 몇에 해당이 됩니까? 1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역순으로 가는 과정을 알고리즘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화 시키는 게 곱하기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한 걸 빼주면 1이고 곱한 걸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39는요, 그럼 이제 13 곱하기 이제 쭉 나가겠죠? 그래서 이 역과정을 계산해주면, 빼주면 마이너스 4, 곱한 걸 빼주면 5. 곱한 거를, 요거를 계산해주면 5, 요거를 해주면 마이너스 6,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요 과정을 쭉 하면 13은 299 곱하기 5, 247 곱하기 마이너스 6과 같습니다라는 식을 얻어내더라, 이런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근데 저게 맞나? 여하튼 뭐 맞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요게 주어진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따라서 특수에는 무엇이 된다가 돼요? O, 얘는 얘가 된다가 되고, 이때는 위냐 아래냐는 안 중요해요. 어디든 하나를 더해주면 어디든 나머지 한쪽은 뭐예요?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어도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더해준다 빼준다가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최대 공약수분에 x가 있는 요거를 곱해주는 거죠. 최대 공약수분에 y가 있는 얘를 곱해주는 거. t는 정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가 되겠죠. 여기 참 x, y, 얘가 x0, 얘가 y0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x0, y0라는 것은 특수해라는 것은 특별한 이름은 없어요. 그냥 해가 존재하면 무수히 많이 존재해요. 이것처럼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데, 그 무수히 많은 해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를 구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특수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특수해는 요와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게 가장 이제 효율적이더라, 그런 뜻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구했더니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얘네들의 절대값은 다 몇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까? 1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다시 말해서 절대값의 입장에서 보면 t가 몇일 때가 가장 작은 경우가 나와요? 0일 때. 어떻게 알아요? 이 숫자만 보면 아는 거죠. 숫자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의 최소값은 11이 됩니다. 이런 뜻의 문제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딱 풀고 나니까 사실은 11이라는 숫자가 너무 좋았어요. 이제 11이라는 숫자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소수였죠. 소수니까 이제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발전시켜 볼까 그러다가 1번부터 발전 머리 아픈데, 그래서 1번에서는 그냥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고 저기서 멈췄습니다. 되겠죠? 2번 문제는 생략해도 되겠죠? 똑같은 방법을 풀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이제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구해서 구하는 과정은 생략할게요. 구했더니 이렇게 이제 이 문제는 t가 0일 때는 31이 나오는데 t가 1이면 19가 나오고 여기 77이 있으니까 그렇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도
77에서 뭐 얘를 갖다가 제외를 시키더라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절대값이 몇보다 크다는 게 알 수 있다. 31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최소값은 31이 되겠구나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똑같은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여기서 안 풀고 이제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제 보도록 하면요. 이것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그래서 이제 부정방정식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죠 라고 하는 뜻이고, 이때 원시근의 개수를 구해보고 윌슨의 정리도 알아보자. 이런 형태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고, 좀 얘가 이제 유치한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은 m도 구하고 n도 구하고 k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m 더하기 n 더하기 k의 값을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한 형태로 여기 이제 진행형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와 M이 서로 소일 때 A와 M이 서로 소일 때 오일러의 정리에 의하면 A의 phi M승은 법 M에 관해서 몇이 돼요? 1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때 phi M은 오일러의 phi 함수를 지칭하는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정수, 자연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무엇이 존재하냐면 정렬성에 의해서 A의 n승은 몇이 되는 1이 되는 자연수 몇이 존재한다야? n이 반드시 존재한다야. 그러니까 그냥 2번만 밸런스인 게 아니라 1번으로부터 존재성, 정렬 집합에 의해서, 즉 자연수의 정렬 집합이죠. 노트 필기 안 해주셔도 되고, 이 말은 이거 C자를 나름의 예술성을 가지고 쓴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독일어 아베체 할 때 채자를 쓴 건데, 나름 그냥 멋있게 쓴 거야. 막 모양에 신경 쓰지 마. 이게 도대체 뭐야? 의식하지 말아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이런 것들의 모임이라고 놓는다면 오일러의 정리에 의해서 phi m승은 몇이 된다고 그랬어요? 1이 되니까 오일러의 주장에 의하면 얘는 공집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공집합이 아니다는 것은 얘가 보장을 해준 거고, 그런데 얘는 무엇의 부분집합이에요? 자연수의 부분집합인 거죠. 근데 자연수는 무슨 집합이에요? 정렬집합. 그럼 정렬집합의 정의는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꼭 시험에서 틀려요. 모든 부분집합은 최소원을 갖는다. 요거는 꼭 틀린 겁니다. 모든 부분집합은 그러면 안 돼요. 공집합을 제외한. 그래서 정렬성을 논의할 때 채점하는 사람이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보죠. 이렇게. 뭐를 봐요? 요거를 체크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얘는 공집합이 아니다 말로만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무엇이 제시됐는지 안 됐는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무조건 서술형이면 1점에 해당이 되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 정수론 문제뿐만이 아니고 내가 정렬성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무슨 말부터 나와야 된다? 공집합이 아니라는 말부터 꼭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나왔죠. 그럼 정렬성에 의해서, 자연수는 정렬집합이니까 정렬성에 의해서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가 돼요? 최소원이 존재한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이것인 최소원 무엇이 반드시 존재합니까? n이 존재한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n을 이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논의를 하는 겁니까? 이것이 주어졌을 때 얘를, 이게 define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denote인데 그냥 쓰겠습니다.
M에 관한 A의 무엇이라고 하자? 위수라고 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현대대수학하고 군론하고 비슷한 듯 다른 듯 하는 내용인데, 현대대수학과 그 정수론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정수론은 서로 소이기만 하면 요게 무조건 성립이 돼요. 서로 소이기만 하면요. 근데 군론에서는 위수가 유한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위수가 유한일 수도 있고 무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대수학은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체크부터 해야 됩니까? 유한인지 무한인지를 이제 체크가 되는데, 정수로는 A와 M이 서로 소이기만 하면 무조건 위수는 유한이 된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 위수라고 하자요. 하는데 이것은 늘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야? M에 따라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기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에 따라서 내용이 제일 심하게 다른 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목들이 기준에 따라 다 달라져요. 좋아하는 과목 머릿속에 그려보면 위상수학. 그래서 우리들의 위상이 막 올라가죠. 이 위상수학은 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어지냐면 위상 타우에 따라서 열린 집합이 될 수 있고 열린 집합이 안 될 수도 있고 닫힌 집합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점열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전부 다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예요. 위상 타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상할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부터 꼭 디파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타우가 디파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친절한 분들은 타우를 가르쳐 주는 거고 불친절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타우를 구하라고 하죠. 그래서 위상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타우를 구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하죠. 역상을 이용하는 방법과 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시험 문제가 상위상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하튼 위상은 그래서 타우가 중요한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대수학에서 보시면 확대체 문제가 나갈 때 기약입니까? 가약입니까?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기준체가 F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약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다. 가약이 될 수도 있고 대수적입니까? 아닙니까의 문제도 기준체 F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혈례원입니까? 아닙니까의 문제도 무엇에 따라 매번 바뀌어진다. 기준체 F에 따라 바뀌어지는 거고 여기에서도 무엇에 따라 내용이 매번 바뀌어진다요? M에 따라서 물론 이제 A에 따라서도 바뀌어지겠지만 M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어져요. 그럼 이런 문제는 M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그것에 따라서 무엇이 내용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 안 돼요. OA라고. 이때 이게 동그라미가 아니라 O예요. 또 도트도 아닙니다. 저거는 이제 영어 오더에 이니셜 O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귀찮으니까 수학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뭡니까? 귀차니즘이죠. 뭐든지 귀찮은, 얼마나 귀찮으면 그냥 뭐든지 약자로 쓰고 그렇게 기후화시키려고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쓰면 위험합니다. 아까도 했지만 기준이 뭐예요? 명쾌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꼭 기준을 꼭 쓰시는 자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원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위수가 나와 있으면 이 위수라는 말의 의미는 방금 정의에서 나온 것처럼 최소, 최초 이런 뜻의 이제 의미가 지니고 있어요. 즉 A의 n승일 A를 계속 거듭 제곱으로 곱해줬는데 처음으로 몇이 나왔다? 1이 나왔다. 이제 이런 뜻의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되고 이 말에 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법 M에 대하여 A가 생성한 무엇의 개수를 말해요?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즉 A제곱 만약에 A의 위수가 5였다 그러면 A제곱, A3승, A4승, A5승까지는 똑같은 원소는 한 번도 안 나오죠. 그래서 A가 생성한 것은 몇 개가 있다요? 5개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생성의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의 이제 의미는 현대대수학에서는 잘 안 씁니다만
여기에 대한 의미가 주어지는 것은 얘네들에 대한 말은 무엇과도 관련성이 있냐면 주기성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 주기구나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성과도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대표적인 예를 기약잉여계라고 하는 거죠. 그럼 기약잉여계라는 말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것을 알아보는 게 오일러의 phi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있는 원소의 개수를 phi m이라고 쓰는 거고, 저거를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1부터 m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m과 서로소인 자연수의 개수, 뭐 이렇게도 이제 번역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이제 주어지게 됐을 때 저기에서 A가 법 M에 관한 원시근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원시근이라는 말의 뜻은, 이것의 뜻은 A의 윗수가 무엇이란 뜻이에요? phi m이란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원시근이라는 말의 뜻은 군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성 원을 뜻하는 거고요. 군론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체론에서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일부에서, 즉 m이 소수일 때를 말합니다만, 거기서 본다면 얘가 원소의 의미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논의하는 것에 따라서 똑같은 말의 의미를 생성원이라는 이름으로도 붙이고 원시근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원소라는 이름으로도 이렇게 이제 붙여질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늘 무엇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요. 제가 늘 무엇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까? 원시근이 늘 존재하는 건 아니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m이 이건 내가 세 번째 내용은 무조건 외우라고 합니다. 이게 세 번째 말은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말고 무조건 외우십시오. 그래서 m이 원시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m이 어떻게 생겼을 때만 원시근을 갖냐면 m이 이렇게 생겼을 때만 원시근을 갖게 되는데, 이때 원시근은 무엇입니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시근을 구하는 알고리즘은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 되는데, 다음과 같은 정리들을 이용을 해서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알려진 바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A의 윗수를 무엇이라고 놓는다면, N이라고 놓는다면, 이게 N자로 안 보이나? N이라고 놓는다면 참 어렵습니다. 이거를 써놨더니 우리 애가, 자, 이 N에 대해서 한참 했더니 아빠 N이 어디 갔어?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있잖아 했더니 이게 N이야, M이야, H야?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N처럼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안 보인다고 그래서 안경 밖으로 가자 그랬는데. 자, N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놓았다면,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주어지는 건 N은 무엇의 약수다예요? phi m의 약수다가 되는데, 여기다가 어설프게 괜히 라그랑지 정리, 라그랑지가 여기서 출현하면 큰일 납니다. 라그랑지 쓰시면 안 돼요. 되겠죠? 그래서 N은 phi m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m의 약수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A의 H승이 법 M에 관해서
1이 된다라는 말은 n은 무엇을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h를 나눈다라는 뜻인데 이 명제는 이제 되게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뜻은 언제 주로 이용이 되냐면 내가 우연히 문제를 풀다가 a의 10승이 1이 나왔어요. 우연히. 근데 a의 위수는 몰라요. 모르는데 우연히 a의 10승이 1이었다야. 아, 그러면 a의 위수는 몇의 약수다야? 10의 약수니까 1이거나 2거나 5거나 10이거나 넷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그랬는데 a는 1이 아니고 a 제곱은 1이 아니고 a의 5승도 1이 아니면 a의 위수는 자동적으로 몇이 되는 거예요? 10이 된다. 이제 그런 논리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세 번째. A의 I승과 A의 J승이 법 M에 관해서 합동일 필요 충분 조건은 I와 J가 법 N에 관해서 합동이다예요. 여기 또 그 집에 가서 문자 잘못했다고 하시면 안 되고 요 N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요거였죠. A의 위수 요런 뜻이 이제 얘기가 돼 있고 네 번째로 A의 K의 최대 공약수는 이것의 위수는 K와 N의 요건데 여기에서 물론 N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쓰면 A의 위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네 번째부터 알 수 있듯이 법 M에 관한 A의 위수가 phi M이라고 할 때, 즉 A가 원시근일 때 A의 K승이 원시근일 필충 조건은 분모가 몇이면 되는 거예요. 1이면 되니까 K와 phi M이 1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따라서 원시근의 개수는 얼만큼 존재한다가 돼요? phi M과 무엇인 것의 개수만큼 서로 소인 것의 개수만큼 그래서 phi dot phi m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원시근을 이용하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3번 문제에서는 두 번째로 원시근에 관한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해 봤고요. 아직 우리 문제도 풀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때 31은 무엇이에요? 소수니까 무엇이 존재합니까? 소수니까 원시근이 존재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되므로 원시근의 개수는 얘가 되죠. 그 다음에 소수의 오일러 함수값은 P-1이니까 31의 오일러 함수값은 30이죠. 얘가 되죠. 그래서 2와 3과 5는 서로 소가 되니까 자, 첫날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따를 땐 그냥 답만 얘기합니다. 자, 뭐 매번 저렇게 하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근데 2와 서로 소인 것의 개수는 1이죠. 3은 소수니까 3-1, 5는 5-1이니까 얘는 몇이 돼요? 8이 됩니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는 미안합니다. 내가 39를 소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39는 지금 보니까 소수가 아니라 합성수죠. 이게 내가 손으로 펜으로 쓰면서도 다 풀어봤는데 그때도 39가 소수로
절대적으로 믿고 문제를 풀었어요. 이게 완전 문제가 잘못됐어요. 하여튼간 뭐 여기까지는 잘못된 게 없는데, 자,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프린트물의 해설은 다 틀린 겁니다. 이 이후의 해설은. 왜냐하면 얘는 문제가 성립하려면 말이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고칠 수는 있습니다. 36 팩토리얼을 K로 나눌 때라고 그랬죠. 그러면 36 팩토리얼인데 K가 몇입니까? 39니까. 그러면 3 곱하기 13이죠. 얘가 돼 있죠? 그래서 얘는 몇보다 다 적습니까? 이거지고 3과 13은 36보다 적다죠. 그래서 3도 36 팩토리얼을 나누고 13도 36 팩토리얼을 나누기 때문에 따라서 36 팩토리얼을 모듈러 39에서 보면 몇이 돼요? 0이 되죠. 그래서 답은 나옵니다. 이제 답이 틀려서 그렇지. 근데 내가 원했던 문제는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류가 생겼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일찍 내가 오류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이제 한두 번은 오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39가 나오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소수가 나왔구나, 그러고. 이게 이제 사람이 틀리면 안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업을 진행할게요. 원칙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문제가 말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오류예요. 근데 이제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 이런 뜻의 문제인데요. 책마다 이거는 단자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책마다 요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노란색 안 써도 이 명제 참입니다. 안 써도 참인데 책마다 저 노란색을 왜 쓸까요? 그러면 노란색을 안 쓰면 증명하는데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수가 아닌 소인수는 몇 밖에 없습니까? 2밖에 없으니까 2 대입시켜도 이거 성립이 돼요. 2 대입시키면 0 팩토리얼은 1이니까 이거 성립이 되죠. 3이면 3-2 팩토리얼은 1이니까 마찬가지로 성립이 되죠. 그런데 증명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증명의 무엇을 여기서 수월성을 위해서 조건을 제약을 둔 거예요. 이건 단지 노란색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냐면 증명의 수월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둘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나머지 문제를 논의를 하려고 한다면 이게 좋아요. 이게 단순한 나머지 문제를 논의하려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39가 말이 안 되는데 39가 소수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바꿨다고 보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 나머지는 물어봤으니까 나머지는 0부터 몇 가지 있어야 돼요. 풀이 과정에서는 이 숫자가 안 나와도 되지만 여하튼 답안지는 몇이 나와야 됩니까? 0부터 60 사이에 있는 정수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면 이 문제는 61이 무엇이에요? 소수이므로 59 팩토리얼은 몇입니까? 얘가 되죠. 그러면 57 팩토리얼을 59 팩토리얼로 가려면 58도 곱해야 되고 몇도 곱해야 됩니까? 59도 곱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양쪽에 똑같은 수 2를 곱해줘도 값에는 변함이 없다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는
이런 뜻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얘는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놈은 이것의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곱셈 여건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이것의 곱셈 여건을 직접 구하셔도 되고 따로따로 구하셔도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뭐 결론적으로는 되겠지만 얘를 먼저 선택하면 얘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58 곱하기 20은 이거는 이제 답안지에는 이런 거는 안 써주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쓰는 이거예요. 이거 58의 곱셈 요거는 몇이라는 뜻이에요? 20입니다.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이제 실전에서 이 뜻을 쓸 수, 이 기호가 일반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간 겁니다. 불편하더라도. 그 다음에 59는 몇이에요? 얘가 된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57 팩토리얼은 59 팩토리얼 곱하기 20 곱하기 몇이에요? 얘가 되겠죠? 이런 것도 그 600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얘는 1이죠. 그러니까 600 하지 말고 60 곱하기 몇이에요? 600은 60 곱하기 10이니까 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머지는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머지는 0부터 60 사이에 나와야 되니까 답은 요거 하나로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요구했던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근데 아까도 했지만 39가 소수가 아닌데 소수로 놓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잘못된 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번이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은 그 리마크라고 그 나와 있죠. 아래 있는 내용. 그것을 이제 그 내용을 여기서 제시한 겁니다. 거기서의 주장은 A와 B가 서로 소이면 A와 B가 서로 소이면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최대 공약수는 몇의 약수다예요? 2의 약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의 약수니까 1 아니면 몇이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것이 되겠죠. 오케이? 그 뭐 증명 이렇게 아래다가 써놨는데 뭐 이거는 세자로 저절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서는 A와 B를 보면 숫자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소수들로 해놨기 때문에 A의 소인수는 13과 몇이에요? A의 소인수는 13과 17, B의 소인수는 61과 29이기 때문에 A와 B는 뭐가 돼요? 서로 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왜 써놨어요? 이렇게 이거는 그냥 트릭이에요. 아주 그 질이 안 좋은 문제인데 이거 되니까 요거 바꾼 게 뭔가 있나 그런 것에 대한 오해를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주면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문제를 따질 때는 다른 거 지수는 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뭐만 체크하라. 소인수만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면 A와 B는 뭐가 돼요? 서로 소이고 이때 A, B는 이것이고 A, B는 모두 다 뭐가 돼요? 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홀수가 돼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의 최대 공약수는 몇이 됩니까?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잖아요. 그러면 더해주면 뭡니까? 짝수. 빼줘도 뭐가 됩니까? 짝수. 그러니까 A 플러스 B도 짝수, A 마이너스 B도 뭐예요? 짝수. 짝수로서 몇의 약수란 얘기입니까? 2의 약수니까 이것의 최대 공약수는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최대 공약수를 N이라고 하면 그랬더니 얘가 몇이다? N이 2구나 이런 뜻의 문제가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질 나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질적으로 나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나쁜 게 뭐가 되냐면 얘와 얘네들이 어디에서 쓰였어? 이런 건데 아무 데서 쓰인 적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한테 이렇게 현란하게만 보여줬지 의미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를 쓰는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거 계산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이거 인수분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해서 머리 아프게 신경 쓰지 말고 뭐 이런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도저히 계산을 못할 때는 뭔가가 있다죠. 그 뭔가를 빨리 찾아봐라 이런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더니 자, 이렇게 된 거죠. 이것에 K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직관적으로 답이 나오면 그냥 직관적으로 쓰세요. 뭐 이거를 풀 때는 K가 5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2의 1승은 몇이고 2의 제곱은 몇이고 이런 걸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 윗수는 몇이다? 5이다라는 정도는 그냥 제시를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는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K는 5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세 번째 그래서 M은 M 플러스 K라고 했으니까 얘는 몇이 돼요? 7이 되겠죠? 이거를 물어본 거죠. 그렇죠? 2의 M승에 대한 윗수를 물어본 거죠. 미안합니다. 얘를 물어본 거죠, 지금. 내가 윗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의 문제인데 이런 아이디어가 딱 나왔을 때 얘가 몇이에요? 10이죠. 그래서 10이니까 이것의 반은 몇입니까? 5가 되니까 2의 5승이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마이너스 1인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나오면 늘 그래요. 소수가 되면. 되겠죠? 주로 어디에서 그러냐면 원시근을 가질 때 그래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은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둔 거예요. 2가 원시근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낸 건데 일반적으로는 저런 걸 이제 의심해 보는 거죠. 그러면 저게 되면 그랬더니 2의 5승은 사실은 몇입니까? 32니까 마이너스 1 맞죠? 그럼 얘가 되니까 이것이 되니까 따라서 2의 7승은 마이너스 2의 몇이 돼요?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저거는 그냥 우리 직관적인 계산이 어렵지 않죠? 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답안지 쓸 때 꼭 유의해야 될 것은 뭘 물어봤습니까? 나머지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는 쓸 수 없죠. 마이너스 4는 쓸 수 없으니까 얘는 여기에 되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의
뛰어난 계산에 의해서 2의 7승은 몇입니까? 그랬더니 128인데 128을 11로 나누면 뭐 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이제 이게 숫자가 작으니까 이제 그렇게 가능해지만 숫자가 큰 숫자가 나와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관계로 문제를 풀어보면 된다. 자, 여기서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요겁니다. 요거. A와 B가 서로라면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최대 공약수는 몇의 약수다? 2의 약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형태로 얘기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얘가 짝수, 얘가 홀수면 짝수, 홀수면 얘도 홀수, 얘도 홀수죠. 홀수인데 몇의 약수예요? 2의 약수면 소인수는 당연히 몇이 됩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와 B가 둘 다 짝수일 수는 없죠. 최대 공약수가 서로 소라고 그랬으니까 A와 B는 둘 다 짝수일 수 없죠. 그러니까 홀수, 짝수, 홀수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홀수일 때는 최대 공약수가 2가 되는 거고 짝수, 홀수일 때는 최대 공약수가 1이 됩니다. 이런 뜻으로 문제를 이제 접근시켜 나가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좀만 쉬었다 하도록 하죠.